혹시 이거 링크 들어와서 소리 잘 들리는지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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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테스트. 아, 화면도 이거 보이나요? 화면도 이거 보이나요? 감사합니다. 시연님 맞으시죠?
사람이 안 오네요. 그냥 시작을 할까요? 사람이 안 오네요. 네. 출석을 제가 직접 부르려고 했는데 부를 만큼 많이 오지도 않아서 체크를 했습니다, 그냥. 그리고 줌으로 화면 녹화를 하고 있고 장소가 네, 여기 윗공대생이 철민님이 금공이셨죠? 어, 네. 근데 제가 아랫공대생이고 저희 수강생 중에 윗공대생이 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투표를 받으려고 했는데 투표할 만큼 사람이 안 왔네요. 투표는 슬랙으로 받겠습니다, 나중에. 네, 사람이 없지. 과제 피드백을 몇 가지 공통적으로 해드릴 만한 피드백이 있었는데 일단 어, 네, 어, PR을 그냥 저도 첫 과제할 때 그랬고 대부분의 분들이 PR을 하나 과제 완료라는 이름의 커밋 하나가 있는 PR을 보내셨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는 뭐 사소하긴 하지만 그래도 기능마다 커밋을 따로 해주면 내가 어떤 커밋을 열심히 보고 어떤 커밋을 약간 그냥 아 뭐 잘했겠지 하고 넘길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있으니까 기능마다 커밋을 따로 해주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커밋 기능별로 쪼개서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뒤로 가기 버튼을 구현해봐라 라고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피니쉬를 불러주면 이전에 있던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배운 액티비티라는 거에는 액티비티는 수명 주기를 가져요. 수명 주기라는 건 안 보이죠? 네. 액티비티가 시작되면 create가 되고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있는 함수들은 얘가 이렇게 생겼을 때 어떤 함수들을 어떤 콜백 함수들이 실행되는지를 나타낸 거고 그래서 우리가 액티비티 안에 있는 onCreate 함수 안에다가 어떤 코드들을 막 썼었죠. 그러면 액티비티가 생겼을 때 그게 실행되니까. 그래서 액티비티가 실행이 되다가 뭐, 뭐 다른 액티비티가 그 앞에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퍼즈가 실행됩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 있던 액티비티로 돌아오면 onResume이 실행될 거고요. 그리고 액티비티가 그냥 없어졌어요. 백스택에도 없고 그냥 죽었어요. 그러면 onStop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고 우리는 다음 액티비티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액티비티에서 얘를 끝내고 첫 번째 액티비티로 돌아오고 싶은 거니까 finish를 호출해주면 두 번째 있던 액티비티가 죽고 첫 번째 액티비티로 돌아오게 되겠죠. 그런 함수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사실 이거 짜는 거 자체는 쉬웠죠? GPT가 다 해주니까. 네, 다들 잘 하시는 것 같아서 두 번째 과제는 좀 더 어렵게 가져와 봤고, 복습을 잠깐만 할게요. 액티비티가 있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거를 라인 바이 라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적당히 잘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없네. 그래서 얘가 제공하는 액티비티라는 함수를 들고 와서 onCreate 함수, 아까 말했던 생성되면 실행될 이 함수를 오버라이드를 한 거죠. 그래서 원래 해야 될 일을 하고 컨텐트 뷰를 액티비티 메인으로 설계도를 그려서 이런 화면을 보여줘라. 그리고 텍스트 뷰, 텍스트 1 아이디를 가진 애를 갖고 와서 카운트를 0을 하고 onClick 리스너를 붙여라. 뭐 이런 코드죠. 그리고 우리가 프레임워크를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게 뭐 메인 함수부터 시작하는 코드를 짜는 거랑 어떻게 다른지 이거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액티비티가 앱에서 기본적인 화면 단위를 이룬다 정도. 그리고 UI를 뭐 적절히 잘 설계도를 만들고요. 인텐트를 적절히 활용하고 콜백 함수를 지정하는 것. 이 정도 알면 성공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진짜 안드로이드 개발을 시작을 해볼 거고, 오늘은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 제트팩 컴포즈라는 주제랑 뷰 모델이라는 주제를 다루게 될 것 같아요. 얘가 왜 여기 있지? 네. 그래서 제트팩 컴포즈부터 해볼게요. 여기 있는 내용을 다 다룰 순 없고 이게 컴포즈 관련된 그냥 아주 기본적인 문서거든요. 아주 기본적인, 아주 방대한 문서고 여기서 수명 주기부터 상태 관리, 아키텍처 이쯤까지 이해하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네. 여러분이 XML 파일을 만들어 보셨는데 XML로 설계도를 만들고 액티비티에서 그걸 불러와서 화면에 띄웠어요. 이거를 뷰 방식이라고 불러요. 이거 되게 불편했죠? 어떤 점이 불편했죠? XML 파일에다가 어떤 버튼을 만들고 그 버튼을 인플레이트하고 여기에 onClick 리스너를 붙이는 건 액티비티 파일에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XML 파일이랑 액티비티 파일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면을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일단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모든 액티비티랑 모든 화면에서 똑같은 작업을 계속했어요. 이런 똑같은 짓을 계속한다는 건 이거를 간단하게 바꿀 수 있다는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리스트 형태의 데이터를 넣는 게 꽤 복잡하고 꽤 귀찮습니다. 이거 해주신 분이 좀 있었는데, 아, 죄송해요. 리사이클러. 네. 그냥 똑같은 하나의 뷰를 10번 아래로 보여주는 과제인데, 지금 클래스 하나를 새로 만들어야 되고, 그 클래스가 40줄이에요. 말이 안 되죠? 이게 꽤 복잡하고 꽤 어려워서 원래 뷰로 강의를 할 거였다면 앞 전반부를 이 리스트 만드는 법으로 채웠어야 돼요. 네. 근데 별로죠.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선택 과제로 채웠고 컴포즈에서는 이걸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따라하기가 힘들어요. 그 이미지의 뭐냐 이미지 보더 라운드하게 한국 왜 국어 안 나오지? 아무튼 그거 있잖아요. 둥글게 하는 거 그것도 되게 불편했죠. 보통 이런 문제가 있으면 새로운 이걸 편하게 해주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이게 제트팩 컴포즈고 뭐냐면 선언형 방식으로 UI를 작성할 수 있게 해주는 최신 기술이에요. 뭐가 좋냐면 프리뷰를 쉽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리스트 그리는 게 굉장히 쉬워지고 코드가 되게 짧아져요. 그리고 디자인 컴포넌트를 기본으로 지원해줘서 우리가 하나하나 디자인을 열심히 깎을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선언형 UI예요. 선언형 UI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데이터만 어떻게 넣어줄지를 신경 쓰면 얘가 UI를 알아서 잘 갱신해주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편하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어, 우리가 뷰 방식을 할 때는 온클릭 리스너를 붙였잖아요. 이걸 붙여서 얘 데이터, 얘 UI를 어떻게 갱신할지 그런 걸 다 꽂아줬어요. 이 온클릭 리스너 안에. 근데 얘는 그냥 데이터 하나만 있으면 그 데이터를 보고 컴포즈가 알아서 UI를 잘 그려준다 라는 소리예요. 이런 거는 원래 GPT가 설명을 잘해주죠. 네. 그래서 이렇게 차이점 열심히 설명을 해주는데 뷰 기반은 변경할 때마다 내가 직접 명령을 내려야 된다. 그리고 파일이 두 개가 들어간다. XML 구틀이 있죠. 그래서 불편한데 컴포즈는 그냥 내가 상태 하나만 넣어두면 얘 컴포즈가 이 상태를 보고 UI를 알아서 잘 그려주죠. 이거 두 개가 똑같은 일을 하는 코드예요. 이거랑 이거랑 확실히 짧아졌죠. 그래서 컴포즈가 훨씬 더 개발자가 신경 쓸 게 적고 훨씬 더 짧고 간편하다.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는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충 설명할게요. 원래 이런 거 안 중요하잖아요. 쓰는 것도 중요하지. 네. 여러분이 과제 1을 수행하신 그 프로젝트에는 컴포즈가 기본으로 깔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에 가서 과제하실 때 여기가 원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앱 컴포트 액티비티였거든요. 이거를 그냥 컴포즈에서 잘 사용하는 기능들이 들어있는 컴포넌트 액티비티로 바꿔주고 이 셋 콘텐트 안에다가 컴포저블 함수를 하나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컴포저블 함수가 뭐냐? 컴포저블 함수. 컴포즈 함수예요. 그리고 이 함수들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쓸 수 있어요. 함수를 만들고 싶으면 이 컴포저블이라는 어노테이션을 붙여줘야 돼요. 어노테이션이라는 말 아시나요? 어노테이션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컴파일러한테 어떤 일을 해달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이건 뭐지? 그러니까 실제로 실행되는 코드가 아니라 이렇게 써두면 컴파일러가 이 코드를 알아서 자기가 실행하기 좋은 형태로 바꿔준다 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붙였을 때 정확히 컴파일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코드로 바꾸는지는 저도 몰라요. 찾아보세요. 네, 그래서 이걸 붙여서 컴포저블 함수를 직접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직접 만든 컴포저블 함수를 여기 안에다가 넣어주면 헬로 월드가 적힌 텍스트가 보이는 화면이 나오겠죠, 이러면. 이런 식으로 그냥 함수를 쓸 수 있습니다, 만들어서. 네. 그리고 이 함수 안에다가 뭐 새로운 함수를 만들 수 있어요. 컴포저블 함수를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함수를 만들어서 얘를 또 컴포저블 함수 안에다가 넣어줄 수도 있겠죠. 이거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넣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가장 바깥에 컴포저블 함수가 들어갈 자리에 컴포저블 함수가 하나 있을 거고요. 그 아래에 또 컴포저블 함수가 있을 거고 그 아래에도 함수가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트리 형태가 되겠죠. 맞죠? 네. 그럼 트리가 돼요. 컴포저블 함수들로 이루어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액티비티를 두 개 이상 만들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앱 전체 액티비티가 하나만 있고 그 아래에 컴포저블들을 함수들을 잘 갈아 끼우면서 여러 가지 화면을 보여줄 거예요. 이게 뭐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일단 스무티티와 그렇고. 근데 뭐 우리가 이걸로도 디자인하는 법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모디파이어라는 걸 받아요. 모디파이어라는 게 얘를 얘 디자인을 어떻게 그려줄지 그런 거를 담당하는 인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모디파이어라는 건 그냥 기본적으로 컴포저블에서 제공하는 거고 여기에다가 점 패딩 16dp라고 하면 뭐 16dp씩 떨어져 있는 패딩을 갖게 되겠죠. 그리고 백그라운드도 이렇게 간단하게 넣어줄 수 있고 필름 엑시스 뭐 이런 거 하면 가로로 꽉 채우는 크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쓸 수 있어요. 이것도 함수 이름이 헷갈리면 그거는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릴 수 없고 피한테 물어보면 되게 잘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원래는 set on click listener를 달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모디파이어에다가 그냥 얘는 누를 수 있어. 그리고 얘를 누르면 어떤 함수가 실행될 거야. 라고 바로 알려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컴포즈에서 프리뷰를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뷰에서는 우리가 설계도를 만들어 놓고 그 설계도를 구경을 할 수 있었는데 여기 안에 무슨 데이터가 들어갈지 몰랐어요. 근데 컴포즈에서는 내 디자인을 즉시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다가 데이터를 넣어서 볼 수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브리팅이 지금은 아무것도 없게 돼 있는데 여기에다가 헬로 월드라고 치면 그 오른쪽에 뭐냐 없어. 예를 들어서 제출 버튼의 프리뷰를 한번 볼게요. 이것도 컴포저블 함수고 인자로는 얘가 지금 누를 수 있는 상태인지 그리고 누르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이런 걸 받고 있죠. 그러면 프리뷰를 달아줄 수 있어요. 쇼 백그라운드를 해주고 그리고 서브밋 버튼을 보고 싶은 거니까 이걸 붙여야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프리뷰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true일 때도 볼 수 있고 false를 넣으면 false일 때는 어떻게 보이는지 이런 것도 바로 볼 수 있어요. 이런 게 편합니다. 여기까지가 컴포즈를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었고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신가요? 어떤가요? 쉬운가요? 어떠신가요? 네. 이게 컴포즈가 네, 작동 방식을 알아야겠죠, 그러면? 알아야 되는데 제가 그냥 몰래 여기 목차 보시면 제가 그 작은 따옴표 찍어 놓은 거 있거든요. 이게 알아야 되는 건 맞는데 알아야 되고 정말 너무 중요한 개념인데 지금은 모르셔도 과제를 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어렵고요. 네. 그래서 컴포더블이 작동하는 방식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 더 좋은 코드를 짤 수 있고 이게 왜 안 되지? 라는 상황을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컴포즈는 컴포지션, 레이아웃, 드라잉 이렇게 세 가지 과정을 거치고 컴포지션은 우리가 코드를 뭐 함수들의 트리로 쓰잖아요. 그거를 메모리상으로 트리 구조로 변환을 합니다. 그리고 레이아웃 단계에서는 얘네 모디파이어랑 이 트리를 보고 얘네들을 어느 위치에 넣어야겠다 이런 걸 계산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각각의 레이아웃 안에다가 데이터에 맞게 UI를 그리는 과정이 드라잉이에요. 그래서 뭐 렌더링이라고 하면 드라잉 비슷한 뜻이겠죠? 네. 아까 말했듯이 이런 트리 구조가 돼요. 컬럼 안에, 로우 안에 아이콘이랑 아이템이 있고 그 아래에는 헤더 이미지, 타이틀, 서브 타이틀 이런 거 있고 로우 안에 또 이미지 있고 컬럼 있고 텍스트 있고 이런 트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콜럼이 받고 있던 데이터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아래 있던 함수들도 다시 전부 호출됩니다. 다시 그걸 리컴포즈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리컴포즈가 되면 컴포지션 단계부터 다시 처음부터 하는데 변경점이 없는 것 같으면 이거 두 개는 건너뛴다. 이거를 스키핑이라고 불러요. 성능을 따지는데 되게 컴포즈 성능 최적화의 중요한 개념인데 우리가 성능 최적화를 지금 할 건 아니죠. 그렇고 네, 컴포저블 함수는 얘네도 수명 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컴포지션으로 생성이 되고 리컴포즈를 몇 번 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얘 UI를 수정하고 싶으면 무조건 리컴포즈를 시켜줘야 돼요. 리컴포즈를 어떻게 시키냐면 곧 나올 거고 봅시다. 네. 자, 로그인 스크린이 있어요. 만약에 쇼 에러가 뜨면 로그인 에러 화면이랑 로그인 인풋을 보여줄 거고 쇼 에러가 안 떴으면 로그인 인풋만 보여주겠죠. 그러면 쇼 에러가 false인 거죠 이게? false이다가 true로 바뀌었어요. 그래도 로그인 인풋은 다시 생성되는 객체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기 똑같은 색깔로 돼 있는 것처럼 다시 드로잉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무비스 리스트를 받아서 이거를 컬럼으로 보여주는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리스트를 받아서 컬럼 안에다가 폴문을 돌려서 무비 오버뷰 무비를 쭉 보여주겠다 라는 뜻이에요. 직관적이죠, 나름. 여기서 무비스가 하나가 끝에 추가됐어요. 그래도 앞에 있는 애들은 아이디가 안 변하니까 똑같은 객체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런 소리인데 만약에 무비가 제일 앞에 추가됐어요. New element added to the top of the list. 그러면 얘네가 폴문 안에서 돌던 아이디가 바뀌기 때문에 얘네가 전부 다시 그려진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키를 지정해줘서 각각의 컴포저블에 무비.id를 기준으로 컴포저블을 만들어라 라고 알려주면 얘네가 각각 들고 있는 아이디가 유효하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걸 키로 해서 똑같은 객체를 계속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더 성능이 좋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넘어갈게요. 여기가 중요한데 컴포즈에는 상태라는 게 있어요. 네, 컴포저블 컴포즈를 업데이트하고 싶으면 새로운 인수로 컴포저블을 또 호출해야 된다 라고 말했죠. 그럴 때마다 재구성이라고 하는데 리컴포즈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텍스트 필드라는 게 있어요. 텍스트 필드라는 건그 뷰에서 봤던 에디 텍스트랑 같은 거예요. 사용자가 입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텍스트 상자를 텍스트 필드라고 하고 그럼 얘네는 새로운 값으로 호출을 할 수 없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사용자가 나 이거 리컴포즈 할래 하고 버튼을 누를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한테는 상태가 변하는 걸 명시적으로 알려줘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이걸로 봅시다. 상태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런 식으로 상태를 만들고 그거를 기억하고 있을 변수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이러면 count라는 건 이 뮤터블 스테이트를 들고 있는 변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컴포즈 함수에서 이 count를 이용해서 UI를 그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몇 번 말했듯이 count가 변할 때마다 이 컴포즈가 알아서 그걸 보고 UI를 그려주겠죠. 따라오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예시를 보면 네, 들고 가서 봅시다. 메인 액티비티 뭐가 많이 뜨는데 많이 뜨네. 어, 많이 뜨- 보이나요? 크기가 라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초기값 여분을 갖는 상태를 저장하는 변수 카운트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뭐 UI가 대충 있고 텍스트는 버튼을 몇 번 클릭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버튼을 눌렀을 때 카운트를 추가하는 함수가 실행되는 거죠. 그래서 누르면 뭐 이렇게 증가하겠죠. 어렵지 않죠? 네. 네? 네. 이거를 담고 있을 변수가 있어야 되니까요. 타입이 네. 컴포지션 중에 리멤버를 사용하지 않고 스테이트 오브젝트를 생성하려고 한다 라고 마음에 안 들어하죠. 그리고 이 컴포즈 함수가 실행될 때마다 이 컴포즈 함수가 처음 만들어질 때마다 무슨 일을 하고 싶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런치드 이펙트예요. 예를 들어서 조금 어려운 예시를 들고 왔는데 네. 네. 어떤 롱 값을 들고 있는 펄스 레이트 뭐라 했지 이거? 펄스 레이트 ms가 있고 그리고 애니메이터블 값을 기억하고 있는 알파가 있어요. 그러면 런치드 이펙트 안에서 펄스 레이트 ms를 받는다 라고 하는 거는 이 값이 변할 때마다 여기 안에 있는 걸 실행하겠다 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뭐가 액티브일 때 펄스 레이트 ms를 딜레이 시키고요. 그리고 알파를 0으로 보냈다가 1로 보낸다 라는 소리예요. 이 애니메이터블이라는 값은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트 to 뭐라고 하면 1에서 0까지 천천히 갑니다. 그동안 바깥에서 그걸 읽어서 쓸 수 있는 값이에요. 어쨌든 이런 거는 우리가 뭔가 UI 상에서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설명이 좀 그런가? 네. 이걸 하는 동안 UI가 기다리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예 다른 스레드에서 다른 스코프에서 이 함수를 이게 변할 때마다 실행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이런 런치드 이펙트를 쓸 수 있어요. 더 쉽게 부수 효과를 실행하고 싶은 경우에 이런 걸 사용할 수 있고 부수 효과가 뭐냐면 컴포저블 함수의 범위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앱에서 스낵바나 토스트 같은 걸 띄울 때 스낵바랑 토스트가 뭔지 아시나요?
스낵바는 이렇게 뜨는 거고요. 토스트는 이렇게 뜨는 거예요. 알러트는, 다이얼로그는 이렇게 뜨는 거고요. 어쨌든 이런 게 뜨는 건 우리가 컴포저블 함수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얘네는 시스템에서 띄우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컴포저블 함수가 트리거하고 싶으면 이런 저수 효과를 런치드 이펙트 같은 거를 이용해서 실행시켜줘야 된다 라는 얘기고, 또 API 요청 같은 걸 보내고 싶을 때도 이걸 UI가 API 요청 기다리는 동안 놀고 있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이걸 실행시켜줘라 라고 등록을 하는 개념인 거예요. 괄호 안에 괄호 안에 있는 값이 변할 때마다 안에 있는 코드가 실행된다 라고 할 수 있겠고, 우리가 상태 얘기를 했잖아요. 상태 호이스팅이라는 게 있는데 무슨 개념이냐면 UI 상태를 하위 컴포넌트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라 상위 컴포넌트에서 관리를 하고 이걸 하위에 내려주는 거예요. 뭐가 좋냐면 여러 컴포저블에서 하나의 상태를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리컴포지션, 그러니까 상태를 하나에 모아두고 있으니까 아래 것들이 언제 리컴포즈가 될지를 좀 더 쉽게 예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로그인 폼을 생각을 해볼 텐데, 그래서 아이디가 뭐 이거고 비밀번호랑 비밀번호 값이 같을 때만 확인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 여기 안에 들어가는 이 텍스트 필드 안에 들어가는 값들을 각 텍스트 필드만 알고 있으면 얘네끼리 비교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들고 있고 비밀번호 필드가 또 이렇게 들고 있고, 그리고 로그인 폼이라는 큰 함수가 하나 있겠죠. 로그인 폼이라는 함수가 있어서 얘네들을 부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렇게 부르고 있으면 얘가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얘는. 얘가 가지는 값이랑 얘가 가지는 값이 똑같을 때 확인 버튼을 초록색으로 만들고 싶은데 얘네가 무슨 값을 가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상태들을 제일 위에서 관리를 하고 아래쪽에 넘겨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네가 각자의 상태를 들고 있으면서도 제일 위에서 이게 뭐랑 똑같은지 아니면 비밀번호 확인이랑 똑같은지 이런 것들을 비교할 수 있겠죠. 이거는 제가 말하면서 친 거고 예시 코드는 노션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각의 필드들을 얘네가 가지는 상태를 제일 위에서 하나 관리하고 얘네는 그 상태를 아래에 내려주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래에서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위에 있는 상태를 바꿔야 되니까 아이디가 바뀌면 나를 그거로 바꿔주는 함수를 줄게. 안에서 뭐 사람이 텍스트를 바꾸면 이 함수를 실행해줘 라고 시키는 거죠. 그러면 id 필드는 텍스트 필드가 있을 거고 위에서 알려준 id 값을 가질 거고, 만약에 값이 바뀌면 이게 뭔진 모르겠는데 위에서 시키는 일을 그냥 그대로 할게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나요? 네. 이렇게 상태를 제일 위에서 가지고 있으면 얘네끼리, 그러니까 상태를 제일 위에서 가지고 있어야지 얘네끼리 비교해서 뭐가 같은지 뭐가 다른지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상태를 바꿀 수 있는 함수를 아래쪽에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 it이라는 게 뭔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원래 함수를 쓰면 이거랑 정확히 똑같은 코드가 뭐냐면, 함수를 주고 싶으면 이렇게 줘야겠죠, 일단. 그리고 음, 새로운 아이디를 받아서 원래 아이디를 새 아이디로 바꾸는 함수를 줄게. 이 코드랑 이 코드랑 같은 코드예요. it이라는 게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건 그냥 틀린 사소한 내용이라 그렇고요. 아무튼 이렇게 하면 check valid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얘가 올바른 아이디 기본인지 그런 걸 체크할 수 있겠죠. 네.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이 들 만한 게, 그러면 나는 패스워드랑 컨펌 패스워드는 안 바꿨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아예 다른 게 있었어요. 그냥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 서밋 버튼을 초록색으로 할지 회색으로 할지는 이 A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값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A를 바꾸면 ASDF에다가 A를 바꾸는 무슨 짓을 하면 이 A가 바뀌면서 이 함수 전체가 다시 리컴포즈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시 계산을 해야겠죠. 마음에 안 들잖아요, 이건. 그래서 파생 상태를 쓸 수 있어요. 파생 상태라는 건 얘네 상태 몇 가지를 가지고 연산한 결과를 새로운 상태로 쓰는 거예요. 이게 연산하는 로직이 복잡할수록 유용하고, 파생 상태에 사용되는 상태들이 새로 계산되면 이 파생 상태도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isValid라는 값을 하나의 파생 상태로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 이상한 a라는 값을 업데이트를 해줘도 이 isValid라는 값은 다시 계산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유용한 경우가 있는, 여러분이 살면서 한 번쯤 사용할 수도 있는 기능이고, 그 외에도 컴포즈에서는 되게 굉장히 많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오늘 다 설명할 순 없고 그냥 여러분이 필요할 때 찾아보시면 바로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문서 아래에 모든 문서들이 있고 구성 요소가 되게 많아요. 이것도 그냥 찾아서 한 번씩 써보면 어렵지 않게 쓸 수 있을 거고, 매터리얼 3 디자인이라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디자인 시스템을 쓸 수 있고, 뭐 라이트 모드, 다크 모드 이런 거를 되게 쉽게 구현할 수 있어요. 텍스트도 텍스트 일부에만 볼드칠을 넣는다던가 아니면 뭐 폰트도 되게 다양하게 많고 좋고요. 애니메이션도 되게 간단하게 쓸 수 있어요. 애니메이션을 원래 쓰려면 뭐 X좌표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떤 속도로 어떻게 이동해라 이런 걸 다 지정해줘야 됐을 텐데, 여기에서는 그냥 어, 나 스펙은 잘 모르겠고 어떤 컴포저블 함수를 애니메이션 걸어줘 라고 하면 얘가 알아서 잘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알아서 잘 합니다. 되게 쉽게 쓸 수 있고 되게 쉽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화면을 다 만들 수 있어요. 화면을 만들 수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그릴 수 있는 거죠.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아까 액티비티 라이프 사이클 얘기를 했었는데 화면을 가로로 돌리면 on 디스트로이가 호출이 돼요. 그리고 다시 돌리면 on 크리에이트가 호출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화면이 아예 없어졌다가 다시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설문조사 열심히 다 해놓고 화면 실수로 가로로 돌렸는데 설문조사 내용이 다 날아간 거예요. 그럼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액티비티랑 관련이 없는 데이터를 들고 있을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이게 뭐 메모리 캐시나 DB여도 뭐 되긴 하겠지만 그냥 메모리에 들고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뷰 모델이라는 걸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도 써 있지만 액티비티가 생성이 되고 화면을 돌리면 퍼즈가 일어났다가 디스트로이가 일어나죠. 그리고 새로운 화면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UI에 있던 모든 내용들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반면에 뷰 모델이라는 거는 액티비티가 생성돼서 그냥 전체 디스트로이가 일어날 때까지 쭉 갑니다. 이 액티비티가 호스팅을 하고 있고요. 지웠구나. 그래서 우리는 상태들을 뷰 모델에 몰아넣고 UI는 이거를 읽기만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게 단방향 데이터 흐름입니다. 네. 상태는 뷰 모델이 들고 있고 액티비티에서는 이 상태들을 보고 그림을 그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자가 화면에다가 이벤트를 줄 거 아니에요. 그 이벤트들을 뷰 모델에 다시 올려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뷰 모델은 상태를 들고 있고 이벤트가 호출됐을 때 그 상태를 바꾸는 역할을 해. 인 거고 액티비티는 너는 상태를 보고 그림을 그리기만 해.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뷰 모델한테 말해. 이렇게 책임을 분리하기로 한 거죠. 이게 UI 레이어의 작동 방식입니다. 안드로이드에서. 네, 아까 했던 그 코드인데요. 에디 텍스트에 요구하는 형식의 이메일이 아니고 적당히 아이디가 이거고 패스워드가 empty하지 않고 패스워드 확인이 똑같을 때 확인 버튼을 활성화하고 싶다 인 거죠. 코드가 커졌어요. 코드가 되게 커져서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변경하고 사용하는 데가 수백 개가 됐어요. 그러면 앱이 갑자기 나는 맞게 입력했는데 확인 버튼이 안 된다 라고 했을 때 어디에서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바꿨는지 알 수가 없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UI는 뷰 모델에서 제공하는 상태를 보고 그걸 잘 그리는 데만 집중을 합니다. 그걸 뷰 모델이라고 해요. 그 상태는 뷰 모델 내부에서만 변경될 수 있고요. 네, 똑같은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뷰 모델이 상태를 들고 있고요. 액티비티가 그립니다. 그리고 UI 상태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UI한테 보여줘요. 그리고 UI는 그걸 호출해서 상태를 수정합니다. UI는 내가 업데이트 ID라는 함수를 호출했을 때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 함수인지 알아서도 안 되고 딱히 알 필요도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하는 코드를 한번 볼 텐데 뷰모델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뷰모델을 상속 받아서 이 뷰모델이라는 건 아이디랑 패스워드랑 컨펌 패스워드를 들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프라이빗 셋이라는 걸 붙여줬는데 무슨 뜻이냐면 이 클래스 바깥에서는 아이디 값을 바꿀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읽을 수만 있고. 그리고 파생 상태도 정의해줬고요. 네. 아이디가 바뀌면 이런 함수를 실행할 거고
패스워드가 바뀌면 이런 함수를 사용할 거고 이런 식으로 UI가 이 상태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그거를 만들어서 가장 끝부분만 UI한테 전달을 합니다. 네, 확인 버튼이 눌렸을 때도 확인 버튼이 눌리면 뭐 회원가입 로직 이런 걸 처리해야겠죠. 그런 것도 뷰 모델이 그냥 들고 있고 UI에서는 이거를 그냥 호출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크린에서는 뷰 모델을 인자로 받아서 뷰 모델을 인자로 받는데 이렇게 값을 넣어줬죠. 그래서 그냥 뷰 모델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각 상태를 이렇게 가져오고 이 상태를 가져와서 자기 하위 컴포넌트들한테 이 상태랑 상태 바꾸는 법을 알려주는 거죠. 이거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되시나요? 어렵지 않나요? 네. 여기서 뷰 모델은 사인업 뷰 모델이라는 타입을 가지고 있고 뷰 모델 괄호를 받아요. 이거 왜 될까요? 그냥 뷰 모델 괄호를 쳤는데 알아서 타입에 맞는 뷰 모델을 가져와서 여기에 꽂아주는 게 맞아요. 안드로이드에서. 요거를 잠깐, 요 부분을 잠깐 읽어봅시다. 이게 번역이라서 안드로이드가 좀 공식 문서가 번역이 잘 돼 있긴 한데 약간 킹받는 단어들 선택이 좀 있어요. 이 부분만 읽어보시고 근데 이거 번역이라서 잘 안 읽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 긁어서 GPT한테 설명해 달라고 하면 되게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다들 GPT를 안 돌리고 계셔서 제가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가장 가까운 액티비티나 프래그먼트인데 우리는 프래그먼트가 없죠. 어쨌든 가장 가까운 액티비티에서 뷰 모델을 만들어서 줍니다. 네, 이게 컴포즈 함수 자체는 이 뷰 모델을 호스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뷰 모델이라는 건 아까 말했듯이 액티비티 같은 거에 의해서 호스팅이 되거든요. 액티비티가 시작할 때 만들어지고 액티비티가 끝날 때 부서집니다. 그래서 컴포저블 함수 자체는 이거를 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 그래서 이 뷰모델 괄호라는 함수는 내가 사인업 뷰모델이라는 타입의 뷰모델을 갖고 싶구나. 이거를 내가 가장 가까운 어디에서 만들어 줄 수 있지? 를 잘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액티비티에서 이 뷰모델을 만들어서 꽂아주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꽂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된다. 네, 그렇고요. 네, 몰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똑같은 컬럼 안에 똑같은 함수를 두 개 만들었고 여기다 그랬지? 스크린 A를 호출하고 스크린 B를 호출할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타입의 뷰 모델을 두 개 가져오려고 하니까 같은 인스턴스를 가져오게 돼요. 별로 원하는 동작 같진 않죠. 그래서 키를 지정해주면 여기서도 똑같이 다른 인스턴스의 뷰 모델을 생성받게 된다.
라고 하네요. 네, 여기까지가 오늘 안드로이드 강의는 끝이고, 이 안 되거나 모르시는 부분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어떤가요? 어려우신가요? 말씀 좀 해주세요. 난이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아, 네.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게, 네, 그러게요. 세미나라는 게. 저도 근데 세미나 들을 때 세미나 5번 하잖아요. 5번 중에 한 번인가 이해했나? 그랬거든요. 이게 5번밖에 안 하다 보니까, 지금 6번이지만, 6번밖에 안 하다 보니까 내용을 진짜 천천히 다 같이 나가면 좋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어떤 내용들을 어떤 순서로 공부하면 좋을지, 이런 거를 제공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집에 가서 강의 자료 다시 보시면서 뭐 영상도 있으니까 보다가 이거 좀 이해 안 되는데? 이거 뭔 소리였지? 아, 강의할 때 설명했던 것 같긴 한데 영상 보기는 귀찮고 뭔지 궁금하긴 하네 하면 그냥 저한테 안드로이드 질문 채널에다가 질문 남기셔도 저도 다 이해하니까 친절하게 대답해 드립니다. 네, 그렇게요. 네. 아, 프로젝트 구조를 한번 볼까요? 저희가 세부적인 파일 얘기는 많이 했는데 이 프로젝트가 정확히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는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거 디렉토리 구조를 어떻게 볼지를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냥 파일 구조대로 볼 수도 있고 뭐 안드로이드라고 해서 실제로 쓰는 파일들 그리고 스크립트 관련된 파일 이렇게 묶어서 볼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그냥 폴더 구조대로 보는 게 제일 편하겠죠. 네. 앱 안에 있는 건 그냥 우리가 쓰는 코드 같아요. 그래서 메인 아래 보면 자바, 코틀린에서 우리가 직접 다뤄낸 코드들이 많이 있고 그 옆에는 레스 리소스겠죠? 리소스 파일들이 이렇게 많아요. 스트링을 여기에 지정해두고 왜냐하면 스트링을 그냥 갑자기 바꿀 수도 있으니까 이걸 불러서 쓰는 경우도 있고 컬러, 컬러도 따로 지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셨겠지만 이렇게 드로업을 사진이나 아이콘 이런 것들도 따로 둘 수 있어요. 리소스에다가. 그리고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파일 있죠? 이건 설명드렸었죠? 여기에다가 액티비티를 등록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앱에 관련된 기본 설정 사항을 다 여기에다 적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여기 앱 아래에 빌드 그레이드 KTS 파일이 있죠? 이게 이, 이 애플리케이션의 그레이드를 어떻게 빌드할지 그레이드이라는 건 뭐지? 아, 너무 빌드 도구예요. 코드를 빌드해주는 도구래요. 어떻게 빌드할지를 설정을 쭉 써놓은 게 이거고요. 보시면 디펜던시, 어떤 라이브러리 쓸 건지 됐죠? 그래서 이런 걸 쓰고 싶다라고 막 적혀 있는데 뭔 소리인지 못 알아먹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libs.version.toml이라는 파일에 따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레이드 아래 보면 이 toml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버전들을 이렇게 쭉 써놓고 이 버전에 맞는 라이브러리 이름들을 이렇게 지정을 해두고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매터리얼 3면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를 내 프로젝트에 추가하고 싶다. 내 앱에서 쓰고 싶다. 라고 하면 믹스에 지정돼 있으니까 안드로이드 X 매터리얼 3 이런 식으로 써주면 이 이름의 라이브러리고 이 이름의 라이브러리를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프로젝트에서. 그래서 의존성을 추가하려면 뭐 버전 같은 거는 사실 검색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과제를 하실 때 라이브러리 하나를 추가하게 되실 거거든요. 네. 이런 이름의 라이브러리를 추가하게 되실 거예요. 컴포즈에서 뷰 모델을 쓰고 싶으면. 이런 것도 나 이거 쓰고 싶은데 이거 라이브러리 이름 뭐야? 라고 GPT한테 물어보면 잘 알려줘요. 그래서 토물에 이런 식으로 쓰고 그레이드 KTS에는 이런 식으로 임플레멘테이션을 넣어주면 됩니다. 왜 이걸 따로 모아서 관리하냐면 우리가 개발을 하다 보면 버전을 올려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근데 버전을 올릴 때 라이브러리끼리 호환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얘 버전만 올리고 싶은데 얘 버전만 올리면 얘랑 호환이 안 맞아서 터지네? 그러면 얘도 올리고 얘도 올려야 되네? 근데 얘 올리니까 얘도 올려야 되네? 이런 상황이 꽤 발생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걸 한 파일에 몰아넣고 관리하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버전만 따로 모아준 파일이 있게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원래 뭐 2, 3년 전만 해도 그냥 여기에다가 텍스트, 여기다가 그냥 로 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의존성을 추가하고 싶을 때 그냥 그리고 괄호도 없이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나올 거예요. 보면 그런 건 네, 때 이렇게 바꿔달라고 하면 잘 바꿔줍니다. 빌드 그레이드는 그렇고 빌드 그레이드이 하나 더 있죠. 이게 그래서 여기 앱 폴더 하위에 하나가 있고 전체 프로젝트 하위에 하나가 더 있어서 얘를 앱 수준 그레이드라고 하고 얘를 앱 수준 그레이드 KTS라고 해요. 말을 잘못했죠? 얘를 프로젝트 수준 그레이드 KTS라고 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전체에서 쓸 그런 플러그인 같은 거를 지정해 두는 거고요. 보시면 우리가 익숙한 코틀린 컴포즈 이런 것도 있어요. 됐고 길 이그노 있고요. 길 이그노라는 건 내가 이 파일들은 깃에다가 안 올리고 싶다 이런 거를 지정하는 거예요. 어떤 걸 안 올리고 싶냐면 내 개인 설정 그러니까 어딨냐 어딨지 로컬 프로퍼티스 이런 거 그러니까 내 컴퓨터에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키트 폴더가 어디 있는지 이런 거 안 올리고 싶잖아요. 그리고 내 API 키 같은 것도 깃허브에 올리면 큰일 나겠죠. 그런 것들을 여기서 제거하기 위해서 길 이그노 파일이라는 게 있고 것 같은데 네. 그레이드 설정 파일도 있고 레들유라고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그런 커맨드가 있어요. 커맨드 지정해 놓은 게 있고 딱히 쓸 일 없고요. 네, 그런 게 있고 디펜던시를 추가하고 싶으면 빌드 그레이드 KTS랑 포멀을 수정하면 된다 라는 얘기 노션에도 한번 써놨고 그리고 하다 보면 그냥 이유 없이 나는 코드를 맞게 짰는데 안드스가 억가를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안드스 안에 돌아가는 그게 있을 거고 에뮬레이터가 있잖아요. 그 에뮬레이터도 폰이니까 캐시가 있겠죠. 그 캐시를 삭제를 해주고 싶겠죠, 그러면. 그래서 그 캐시를 지우는 게 빌드에 보면
이걸 어딨지? 파일이 있대요. 파일 인발리데이트 캐시하고 대충 다 클릭해서 캐시를 다 말리고 다시 해보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아무도 없네. 그렇죠. Git 설명을 할 텐데 Git을 과제 설명을 먼저 할게요. 그냥. 좀만 더 힘을 냅시다. 과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동아리잖아요, 저희가 비록 다 아이긴 하지만, 좋은 아이실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동아리 왔으면 사람들이랑 친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온 건데. 그래서 노학작이라는 과제를 내줄 거예요. 그래서 팀원들끼리 그냥 만나서 밥도 먹고, 각자 과제하면서 세미나장 뒷담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그런 시간을 강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팀을 짜드렸고, 그 프라이빗 채널을 파드릴 거예요. 거기서 언제 만나실래요? 해가지고 네, 다음 세미나 전까지 만나서 밥을 먹은 다음에 인증 사진을 안드로이드 잡담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돈을 이렇게 잡고 아마 한 분이 유진님 계셨고 한 분이 안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과제를 내드릴 거고 여러분이 모여서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과제를 또 내드려야겠죠. 앱 구조를 잡고요. 그냥 간단하게 2048 게임을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앱은 일단 이렇게 5개의 탭이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탭을 누를 때마다 컴포즈의 상태가 바뀌겠죠? 그 상태에 따라서 위에 보이는 컴포저 함수가 바뀌면 돼요. 이것도 상태긴 하지만 이것까지 뭐 뷰모델에 넣으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누르면 위에 보여지는 화면이 바뀌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프로필 페이지에는 지난 과제에서 만든 XML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네, 이런 거 쓰시면 XML 띄울 수 있습니다. 나머지 페이지는 아무거나 넣어주시면 돼요. 네. 튜토리얼에서 내비게이션 바랑 내비게이션 바 아이템이라는 걸 제공해 주길래 저는 이걸 써봤는데 안 쓰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이콘도 대충 넣어주시면 되고 이름도 대충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할 거 없고 심심하시다 하면 이거 화면 바뀔 때 저는 넣은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화면 넘어가는 애니메이션도 넣어주시면 재밌습니다. 네, 이제 메인 이벤트인데 2048 게임을 만들 거예요. 화면을 이렇게 만들면 되고 디자인은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빈 칸이랑 숫자가 있는 칸이 구분 가능할 정도면 됩니다. 뭐 이런 거 색깔도 다 저는 GPT가 색감 배합을 잘 해줘서 이렇게 예쁘게 나왔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수랑 뒤로 가기, 리셋 버튼이 있으면 되고요. 그래도 저희가 모바일이니까 스와이프로 게임이 돼야겠죠? 그래서 스와이프를 통해서 2048 게임이 가능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스와이프를 감지하는 거는 드렸어요. 양심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디파이어에다가 포인터 인풋, 인풋을 그러니까 사람이 손가락으로 누르는 인풋을 감지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코드 보면 아실 수 있겠죠? 네, 드래그 제스처를 감지할 건데 드래그가 시작될 때는 아직 어느 방향으로 스와이프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너를 넣어놓고 드래그가 끝나면 스와이프 디렉션에 따라서 어떤 함수를 실행하겠다. 그리고 드래그가 되는 도중에는 뭐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이동하고 있는지를 받아서 네, 속도가 20 이상의 경우에만 필터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 얘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스와이프를 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계산을 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네. 2048 규칙은 아시나요, 다들? 2048 규칙이 이거 짜는 것보다 쉬워서 괜찮을 것 같아요. 나무위키 링크를 걸어놨고, 유효한 변경이 발생하면 내용이 끝난 후 빈칸에 4나 2를 놓습니다.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면 이전 보드로 돌아가고요. 점수도 이전 상태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하기 버튼을 누르면 게임판이 리셋이 됩니다. 0점이 될 거고요. 그리고 초기에는 항상 2나 4가 어쨌든 두 개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뷰 모델에서 이닛을 정의해 주시면 됩니다. 됐고요. 여러분이 이거를 하고 시간이 혹시라도 남았다? 라고 하면 숫자별로 색깔을 다르게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그리고 블록이 이동할 때 애니메이션을 넣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걸 할 때쯤 되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예시 영상 완성. 근데 뭘 만들어야 되는지 이해되시죠? 네. 제가 끝나고 집 가서 영상도 넣어둘게요. 궁금한 거 있으면 편하게 물어보시면 되고요. 다른 세미나는 DM을 안 받던데 저희는 DM 안 받으면 질문 안 하실 것 같아서 DM을 하셔도 되는데 제가 답변 드리고 웬만하면 채널에다가 질문이랑 답변을 올릴 거예요. 어차피 똑같은 걸 다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페이지로 넘겼다가 돌아왔을 때 이 보드 상태가 보존되나요? 왜 보존될까요? 그리고 배운 내용들 활용하시면 되고요. 어울리는 변수명도 고민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려운 걸 알고 있고요. 조원들 되게 훌륭하신 조원분들이니까 어려운 점이 있다면 많이 물어보시면서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월 10일 자정까지 같은 방식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어떻게 제출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10월 10일 근산초, 네, 그레이스 데이를 쓰실 수도 있는데 그레이스 데이를 써서 지원 제출을 하시더라도 세미나 전까지만 받겠습니다. 네, 이제 과제를 해야겠죠? 네, 7분 내주셨고 네, 한 분 거를 머지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거 위에다가 머지를 했으니까 바뀌었겠죠? 프로젝트가. 그러면 여러분은 뭘 하시면 되냐면 이거는 지금 베이스 레포지토리잖아요. 와플 스튜디오가 가지고 있는 레포지토리잖아요. 여러분은 다들 그리고 개인이 포크하신 브랜치를 이렇게 갖고 있죠. 그러면 어, 와플 와플 레포지토리에 변경이 발생했으니까 나도 이 변경 사항을 내 거로 갖고 오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싱크 포크를 누르면 그 우수한 변경 사항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이거를 메인에다 갖고 왔으니까 이제 과제 2를 하고 싶죠. 저는 과제 1을 안 했습니다만. 그러면 어사이먼트 이 브랜치를 파서 여기에다가 작업을 하면 되겠네요. 이거 작업은 뭐, 아무튼 여러분이 작업하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제 풀을 받으면 되겠죠. 풀을 받, 터지네요. 아무튼 서미스 안에서 지금은 안 되는데 어쨌든 제 브랜치로 풀을 받은 다음에 그 브랜치에서 작업을 하신 다음에 과제를 하신 거랑 똑같이 올리시면 됩니다. 네. 로컬에서 내 원격으로 올린 다음에 원격에서 페어를 날리는 거죠. 이해 안 되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네, 있습니다. 과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과제에서
질문이 있으신가요? 더? 네, 네, 이 화면이 여기 게임을 눌렀을 때 나오면 됩니다. 사진을 좀 옛날에 찍어놨어요. 보여드릴 수 있겠구나, 지금. 이렇게 되면 됩니다. 이 프로필에도 그 프로필이 나오면 되고요. 엑셀 파일이. 저는 안 만들어서 없지만. 그리고 이런 식으로 플레이가 되면 됩니다. 뒤로 가기 하면 뒤로 가기가 되고요. 네, 되셨나요? 그 영상도 녹화해서 올려드릴게요. 그냥. 과제 관련해서 더 질문은 없으시죠? 또, 좀 얘기 좀만 더 하다 갈게요. 네, 실제 상황. 기능 1을 하고, 기능 2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앱이 터져요. 그래서 커밋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근데 갑자기 디자이너가 와서, 기능 1 구현된 거 보여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능 1이랑 2에서 똑같은 파일을 수정해서 이거 그대로 두고 그쪽 브랜치를 갖고 오는 스마트 체크아웃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git stash라는 걸 하면 지금 커밋 안 된 변경사항을 잠시 스택에다 올려뒀다가 나중에 뭐 기능을 다 보여준 다음에 git stash 팝을 하면 그 변경사항을 다시 꺼내올 수 있습니다. 꿀팁이 있고요. 나중에 협업할 때 중요해지는 그런 거고. 네. 컨플릭이 났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메인 브랜치고 지금 내가 새로운 브랜치를 파서 과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우린 포크를 했지만 어쨌든. 근데 똑같은 파일을 똑같은 줄을 수정해서 머지가 안 된대요. 피어리 안 날라간대요. 그렇죠? 머지가 안 된대요. 아무튼. 그러면 원래 있던 이 메인 브랜치가 훨씬 더 중요한 거잖아요. 메인 브랜치는 몇 명이 다 같이 작업한 건데. 그래서 메인 브랜치를 내 브랜치로 끌고 와서 여기서 머지를 시도합니다. 컨플릭트가 나겠죠? 그 컨플릭트를 여러분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든 아니면 깃허브에서든 잘 풀어서 그 컨플릭트를 푸는 커밋을 하나 더 만드시면 돼요. 그럼 그 커밋을 한 다음에는 컨플릭트가 풀렸으니까 다시 일로 보낼 수 있겠죠? 위로.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고요. 요거는 여러분이 당장 쓸 일은 없어서 프라이빗 레포지토리였는데 실수로 API 키 실수가 아니죠. 프라이빗이어서 API 키를 업로드했어요. 근데 오픈 소스로 공개하고 싶은 거죠. 그냥 기드그 넣어봤자 어차피 옛날 커밋 기록 때문에 안 지워져요. 그러면 깃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냥 라이브러리를 써서 잘 필터링을 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도 실제로 있어서 그냥 그런 게 있구나. 나중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들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깃을 되게 간편하게 해주는 GUI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커밋, 푸시, 포크 이런 거 할 때도 물론 좋지만 뭔가 다양한 기능들, 리베이스를 한다던가 체리픽을 한다던가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쓸 때 도움이 될 만한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여러 가지를 그냥 이참에 여러 가지 써보시고 그냥 얘가 제일 이쁜 것 같다 하면 그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GitHub 데스크탑을 되게 많이 쓰는 것 같고 깃크라켄이라는 것도 작년에 누가 써놔서 들고 왔고 아니면 그냥 터미널이랑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안에 내장되어 있는 터미널 쓰셔도 돼요. 터미널 있거든요. 이거랑 이거 그냥 깃 트리 보여주는 이거 있어요.
뭔가 대단한 데스크탑 이런 거에 비해서 대단한 기능을 주진 않는데 뭐 그럭저럭 쓸만합니다. 저는 그냥 터미널 써요, 사실. 추천하진 않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긴 내용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네, 끝입니다. 세미나 통틀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 지금이든 나중이든 편하게 물어보셔도 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